안드레아스 할보르센, 북해의 전사, 월가를 정복하다. 차가운 북해의 바람을 견뎌낸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총을 들고 적진에 침투하던 특수부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400억 달러를 움직이는 월가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노르웨이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한 남자의 놀라운 여정입니다. 안드레아스 할보르센. 오늘 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장 바이킹의 후예. 1961년 노르웨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거친 자연 속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안드레아스 할보르센. 1000년 전 유럽을 호령했던 바이킹의 후예였습니다. 노르웨이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여름에는 해가 지지 않는 백야가 찾아오고 겨울에는 끝없는 어둠이 대지를 뒤덮습니다. 이 극단적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강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안드레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이기는 것보다 왜 특정 팀이 이기는지 분석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체스를 둘 때면 단순히 다음 수가 아니라 열수 앞을 내다보려 했습니다. 왜? 이것이 어린 안드레아스가 가장 자주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어떤 회사는 성공하고 어떤 회사는 실패하는가? 왜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평생 가난한가? 세상의 모든 현상에는 이유가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찾아내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르웨이의 교육 시스템은 그에게 완벽한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수학과 과학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고 무엇보다 그는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읽어내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안드레아스에게는 학업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노르웨이의 모든 남성에게 부과되는 의무. 바로 군 복무였습니다. 그런데 안드레아스는 평범한 군 복무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르웨이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영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노르웨이 해군 특수부대 마리에게르코만도엔. 미국의 네이비실에 해당하는 이 부대는 노르웨이 최정예 전투원들로 구성됩니다. 지원자의 90% 이상이 탈락하는 극한의 훈련 과정을 거쳐야만 이 부대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는 이 어려운 길을 선택했을까요? 후에 그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는 내 한계가 어디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2장 지옥주간. 새벽 3시. 영하의 기온 속에서 젊은 안드레아스는 북해의 차가운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는 계속 헤엄쳐야 했습니다. 옆에서 동료들이 하나둘씩 포기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그 외침이 들릴 때마다 안드레아스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노르웨이 해군 특수부대의 훈련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과정입니다. 일주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하는 지옥주간이 있습니다. 극도의 피로, 추위, 그리고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 정신력이 무너지는 자들이 탈락해 나갑니다. 안드레아스는 살아남았습니다. 이 경험이 왜 중요할까요? 투자의 세계도 전쟁터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수많은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포트폴리오가 폭락하고 투자자들이 환매를 요구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였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안드레아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미 지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북해의 차가운 물속에서 잠을 자지 못한 채 행군하면서 그는 공포를 통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 이것이 특수부대 훈련이 그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용기가 아닙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군 복무를 마친 안드레아스 앞에는 여러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 수도 있었고 군에 남아 직업군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목적지는 미국이었습니다. 3장 대서양을 건너. 1980년대 초반. 안드레아스 할보르센은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윌리엄스 칼리지에 입학했습니다. 명문 리버럴 아츠 칼리지에서 그는 경제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작은 마을에서 온 청년에게 미국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규모부터 달랐습니다. 노르웨이 전체 인구가 뉴욕시 인구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자본주의는 노르웨이의 사회민주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하지만 안드레아스는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그는 수업 시간에 가장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학생이었습니다. 교수들은 이 북유럽에서 온 조용한 청년의 분석력에 감탄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이론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윌리엄스 칼리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그는 다음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비즈니스 스쿨 중 하나인 와튼에서 MBA를 취득한다는 것은 금융계로 가는 최고의 티켓을 손에 넣는 것과 같았습니다. 와튼에서 안드레아스는 본격적으로 투자의 세계에 눈을 떴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기업 보고서를 분석하고 산업 동향을 연구하고 위대한 투자자들의 전략을 파헤쳤습니다. 워런 버핏, 벤저민 그레이엄, 피터 린치. 이들의 투자 철학을 흡수하면서 그는 자신만의 관점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1985년 MBA를 마친 안드레아스에게 여러 월스트리트 회사들이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 그가 선택한 곳은 모건 스탠리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에서 그의 월가 경력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전환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줄리안 로버트슨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사장 호랑이를 만나다. 1990년대 초반의 월스트리트. 당시 헤지펀드 업계에서 가장 두려운 이름이 있었습니다. 타이거 매니지먼트. 그리고 그 회사를 이끄는 전설적인 투자자 줄리안 로버트슨. 줄리안 로버트슨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뛰어난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재능 있는 젊은이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멘토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밑에서 훈련받은 젊은 투자자들은 나중에 타이거 컵스라고 불리게 됩니다. 호랑이 새끼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훗날 자신만의 헤지펀드를 설립하고 업계의 거물이 되었습니다. 안드레아스 할보르센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그는 타이거 매니지먼트에 합류하게 되었을까요? 정확한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줄리안 로버트슨이 안드레아스를 발탁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날카로운 분석력, 철저한 리서치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압박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정신력. 타이거 매니지먼트에서 안드레아스는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기업을 분석했습니다.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위해 수백 시간의 리서치를 수행했습니다. 경쟁사를 분석하고 공급업체를 조사하고 심지어 직접 제품을 사용해 보기도 했습니다. 줄리안 로버트슨은 이런 젊은 안드레아스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저 친구는 다르다. 로버트슨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대부분의 젊은 분석가들은 숫자에만 집중합니다. 매출, 이익, 성장률. 물론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드레아스는 숫자 너머를 보았습니다. 왜 이 회사의 고객들은 충성스러운가? 경영진의 진정한 동기는 무엇인가? 이 산업의 경쟁 구도는 5년 후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는 기업을 살아있는 유기체로 이해했습니다. 숫자는 그 유기체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증상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타이거 매니지먼트에서 보낸 몇 년간 안드레아스는 엄청난 것을 배웠습니다. 롱숏 전략의 정수, 시장의 비효율성을 찾아내는 방법, 그리고 대담한 베팅을 할 때와 물러설 때를 구분하는 지혜. 하지만 1990년대 후반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안드레아스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5장 바이킹의 출항. 1999년. 세상은 닷컴 버블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인터넷 기업들의 주가가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수익은커녕 매출도 거의 없는 회사들이 수십억 달러의 가치로 평가받았습니다. 모두가 이번에는 다르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줄리안 로버트슨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광기가 지속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타이거 매니지먼트는 기술주에 대한 숏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예상보다 훨씬 오래 비이성적으로 행동했습니다. 1999년부터 2000년 초까지 타이거 매니지먼트는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투자자들은 환매를 요구했고 결국 2000년 3월 줄리안 로버트스는 펀드 청산을 발표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로부터 불과 몇 주 후 닷컴 버블이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격변의 시기에 안드레아스 할보르센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만의 헤지펀드를 설립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이름은 바이킹 글로벌 인베스터스. 바이킹이라는 이름은 물론 그의 조국 노르웨이를 상징했습니다. 1000년 전 바이킹들이 대서양을 건너 미지의 세계를 탐험했듯이 그도 투자의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1999년 2명의 동료와 함께 바이킹 글로벌을 설립했습니다. 시작은 소박했습니다. 초기 자본은 약 8억 달러. 물론 일반인의 기준에서는 엄청난 금액이지만 대형 헤지펀드들과 비교하면 작은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안드레아스에게는 명확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는 타이거 매니지먼트에서 배운 것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발전시키고 싶었습니다. 철저한 펀더멘털 분석, 롱숏 전략, 그리고 위험 관리. 이 세 가지 원칙 위에 바이킹 글로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겸손함. 시장은 항상 우리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6장 투자의 기술. 바이킹 글로벌의 투자 철학을 이해하려면 먼저 롱숏 전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돈을 멉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투자 방식입니다. 숏 포지션은 그 반대입니다.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더 싼 가격에 사서 갚는 것입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돈을 멉니다. 롱숏 전략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좋은 회사의 주식은 사고 나쁜 회사의 주식은 숏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 전체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좋은 회사와 나쁜 회사를 구별하는 능력만 있다면 말입니다. 문제는 이 구별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드레아스 할보르센은 어떻게 이 구별을 해냈을까요? 첫째, 철저한 리서치. 바이킹 글로벌의 분석가들은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에 수백 시간을 투자합니다. 경영진을 만나고 경쟁사를 분석하고 고객들의 의견을 수집합니다.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본질을 이해하려 합니다. 둘째, 경쟁 우위에 집중. 안드레아스는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에 투자합니다. 이것을 경제적 해자라고도 부릅니다. 성 주변의 해자처럼 경쟁자들이 쉽게 넘어올 수 없는 방어막을 가진 기업을 찾는 것입니다. 셋째, 경영진의 질. 아무리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어도 경영진이 무능하거나 부정직하면 소용없습니다. 안드레아스는 경영진을 직접 만나 그들의 비전, 실행력, 그리고 인격을 평가합니다. 넷째, 가치 평가. 좋은 회사라도 너무 비싸게 사면 돈을 잃습니다. 안드레아스는 내재 가치 대비 저평가된 주식을 찾습니다.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적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립니다. 다섯째, 위험 관리. 이것이 아마도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은 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규칙은 첫 번째 규칙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의 이 말을 안드레아스는 철저히 실천합니다. 바이킹 글로벌은 개별 포지션의 크기를 제한하고 다양한 섹터에 분산 투자하며 포트폴리오 전체의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하지만 철저한 분석에도 불구하고 모든 투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드레아스도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빨리 인정하고 손실을 줄이는 것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잘못된 포지션을 고집하는 것은 가장 비싼 실수입니다. 7장, 큰 베팅. 바이킹 글로벌의 역사에서 몇 가지 중요한 투자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이 붕괴한 후 안드레아스는 기술주 중에서 진정한 가치를 가진 기업들을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기술 섹터 전체를 외면할 때 그는 냉정하게 개별 기업을 분석했습니다. 버블이 터졌다고 해서 모든 기술 기업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바이킹 글로벌은 2000년대 초중반에 걸쳐 여러 기술 기업에 성공적으로 투자했고 시장을 크게 상회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극적인 순간은 2008년에 찾아왔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갔던 그 시기. 많은 헤지펀드들이 무너졌습니다.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져 환매를 요구했고 유동성 위기가 닥쳤습니다. 전설적인 펀드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바이킹 글로벌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의 펀드는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안드레아스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지옥을 경험해 본 사람이었습니다. 부캐의 차가운 물속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행군하면서 그는 공포 속에서도 이성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2009년 초 시장이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안드레아스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격적으로 매수에 나선 것입니다. 모두가 공포에 빠져 있을 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좋은 기업들이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베팅은 정확했습니다. 2009년 바이킹 글로벌은 50%가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투자자와 평범한 투자자의 차이입니다. 평범한 투자자는 군중을 따라갑니다. 시장이 오르면 탐욕스러워지고 시장이 떨어지면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위대한 투자자는 군중의 반대편에 섭니다.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하라. 워런 버핏의 이 말을 안드레아스는 몸소 실천했습니다. 8장 그림자 속의 거인. 안드레아스 할보르센에 대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는 월가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자 중 한 명이지만 가장 알려지지 않은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 레이 달리오, 칼 아이칸. 이 이름들은 일반 대중에게도 익숙합니다. 그들은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때로는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드레아스 할보르센은 다릅니다. 그는 인터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콘퍼런스에서 연설하는 것을 피합니다. 심지어 인터넷에서도 그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 유명해지는 것은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투자자들에게 최고의 수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언론에 노출되거나 명성을 쌓는 것은 이 목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명해지면 사람들이 그의 거래를 추적하려 할 것입니다. 그가 어떤 주식을 사거나 팔면 다른 투자자들이 따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우위 중 하나는 아무도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밀주의 덕분에 바이킹 글로벌은 20년 넘게 꾸준히 뛰어난 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바이킹 글로벌의 운용 자산은 4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설립 이후 연평균 수익률은 시장 평균을 크게 상회합니다. 그리고 안드레아스 할보르센 개인의 순자산은 6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특수부대원에서 억만장자가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가 보여준 것은 일관성입니다. 한두 해 뛰어난 성과를 내는 투자자는 많습니다. 하지만 20년 넘게 꾸준히 시장을 이기는 투자자는 극소수입니다. 안드레아스는 그 극소수 중 하나입니다. 비결이 무엇일까요? 규율입니다. 그는 자신의 투자 원칙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미쳐 돌아갈 때도 모든 사람이 다른 방향으로 달려갈 때도 그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9장 타이거의 유산. 안드레아스 할보르센은 타이거 컵스 중에서도 가장 성공한 인물로 꼽힙니다. 타이거 컵스란 누구일까요? 줄리안 로버트슨의 타이거 매니지먼트 출신으로 자신만의 헤지펀드를 설립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명단은 화려합니다. 체이스 콜먼의 타이거 글로벌, 존 그리핀의 블루리지 캐피탈, 리 에인슬리의 매버릭 캐피탈, 스티브 만델의 론파인 캐피탈.
그리고 안드레아스 할보르센의 바이킹 글로벌. 이들은 집합적으로 수천억 달러를 운용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경쟁자이면서 동시에 동료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종 같은 주식에 투자하기도 하고 정보를 교환하기도 합니다. 줄리안 로버트슨이라는 공통된 스승 아래에서 형성된 네트워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줄리안 로버트슨이 그들에게 물려준 가장 중요한 유산은 무엇일까요? 첫째, 펀더멘털 분석에 대한 집착. 타이거 컵스 모두 철저한 기업 분석을 투자의 기반으로 삼습니다. 차트나 기술적 분석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롱숏 전략. 시장 방향에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을 구별하는 능력으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셋째, 인재 중시. 줄리안 로버트슨이 그들을 발굴하고 육성했듯이 타이거 컵스들도 다음 세대의 인재들을 찾아 키웁니다. 안드레아스 할보르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킹 글로벌에서 일하다가 독립해서 자신의 펀드를 설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바이킹 시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안드레아스가 줄리안 로버트슨에게 받은 것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레거시입니다. 돈은 한 세대에서 끝나지만 지식과 철학은 세대를 넘어 전해집니다. 10장, 부캐의 바람은 여전히. 오늘날 안드레아스 할보르센은 6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의 자산은 60억 달러가 넘고 바이킹 글로벌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헤지펀드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사무실에 출근합니다. 여전히 기업 보고서를 읽고 산업 동향을 분석하고 투자 아이디어를 고민합니다. 무엇이 그를 움직이게 할까요? 이미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을 벌었습니다. 은퇴해서 편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피요르드가 보이는 집에서 여생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나는 이 일을 사랑합니다. 퍼즐을 푸는 것,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 자체가 보상입니다. 그에게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기업을 분석한다는 것은 인간의 욕망, 혁신, 경쟁, 그리고 사회의 변화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주식 가격은 수백만 명의 투자자들이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반영합니다. 시장은 인간 심리의 거대한 실험실입니다. 안드레아스는 이 실험실에서 50년 가까이 일해왔고 여전히 배울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한계를 시험하라. 그는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특수부대, 유학, 창업. 매번 어려운 길을 선택했고 그 과정에서 성장했습니다. 둘째, 규율을 지켜라. 시장이 미쳐 돌아갈 때도 그는 자신의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단기적인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셋째, 겸손하라. 그는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정합니다. 이 겸손함이 그를 계속 배우게 하고 실수를 빨리 인정하고 수정하게 합니다. 넷째, 조용히 일하라. 유명해지는 것보다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에서 옵니다. 에필로그. 차가운 북해의 바람이 뉴욕의 마천루 사이를 지나갑니다. 어딘가에서 안드레아스 할보르센은 오늘도 화면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숫자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찾아내고 기업들의 운명을 저울질하고 다음 기회를 엿보면서 그의 여정은 노르웨이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북해의 차가운 물속에서 단련되었고 아이비리그의 강의실에서 연마되었으며 월가의 전쟁터에서 증명되었습니다. 그는 바이킹의 후예답게 미지의 세계를 탐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탐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400억 달러의 함대를 이끄는 현대의 바이킹, 안드레아스 할보르센. 그의 항해는 계속됩니다.